네, 네, 한국치과병원 원장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어, 오늘은 그 그러니까 병원에서 지금 방송하는 게 아니고 이 집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집에서 하기는 처음인데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집에서 방송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임플란트 오클루전입니다. 임플란트 오클루전. 저번 주 토요일 날 남양주 치과사의 보수교육 이 강의를 임플란트 오클루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연체 임플란트의 교합의 차이, 그다음에 중심이 교합, 그다음에 펜심이 교합 조촉과 이게 여기까지는 강의를 했고, 교합의 최대 최소 법칙, 또 최소 최대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강의 시간이 부족해서 못해서 이번 이제 이 유튜브 온라인 강의로 보충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연치와 임플란트의 교합 차이하고 어, 중심이 교합 저촉에 대해서 가능하면은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펜심이 교합 저촉과 이게, 그다음에 교합의 최소 최대 법칙에 대해서 한 4회 정도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임플란트 교합은 많은 분들이 어, 어, 알고 싶어 하시죠. 왜냐면은 지금 임플란트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임플란트를 예, 하면서 사실은 이제 임플란트 심는 쪽은 이제 관심이 많으시지만은 임플란트 보철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셔가지고 고민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치 교합도 사실은 이해를 못하는데 임플란트 교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게 이제 결국에는 어, 잘 모르겠다. 예, 그래서 그리고 그냥 뭐 높은 건 높고 낮은 건 낮지. 그리고 뭐 자연치하고 임플란트 차이가 뭐가 있을까? 근데 자연치에 비해서 임플란트 이 교합은 좀 낮게 하면 하지 않, 낮게 해서 낮게, 아니면은 이제 교합의 테이블 줄여서 좀 안전하게 하는 정도, 이 정도는 이제 대부분 생각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부족한 거죠, 사실은. 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 조금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래서 임플란트 교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 이 임플란트 교합에 뭐 그 특별한 건 이제 존재하진 않는데, 실제로 이제 자연치와 임플란트의 이 어떤 해부학적 구조, 생리학적 리스폰스, 그러니까 생리적 리스폰스가 다르기 때문에, 생리적 바이오 메카니컬 뭐라고 좀 설명하기 곤란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그 해부학적 구조가 다르죠. 그래서 교합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런 자연치하고 임플란트 차이의 어떤 교합의 차이를 유도해내는 거죠. 뭐 가장 극명한 것은 사실은 어, 자연치는 어, 페리온탈 리가멘트로 이렇게 서포팅 되고 있죠. 물론 이제 다이렉트 본 컨택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은 이 리가멘트가 루트의 세멘트미라죠. 이 세멘텀에
어태치가 돼가지고 이제 쇼크 옵저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빌리티가 이 리가멘트의 어떤 탄력 때문에 25에서 한 100 마이크론 정도 이 엑시얼 모빌리티가 있고, 또 레터럴 포스를 주면은 어쨌든 이게 PDL이 늘어나거나 뭐 이런 그 PDL 페런탈 리가멘트가 늘어나거나 뭐 이런 그 상황이 쇼크 옵저버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페런탈 리가멘트가. 이제 그에 반면에 실제로는 이제 이를 보시면은 어, 그 임플란트는 어, 골조직과 이 다이렉트로 컨택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오스의 인터그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뼈가 붙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 붙는 건 아니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붙는 게 아니고 이 임플란트가 사실은 이제 티타늄 서피스잖아요. 대부분 H에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뭐 재주도 있고 표면 처리도 예, 다양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이 인너트 머티리얼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임플란트 표면, 그러니까 티타늄 표면이 어 티타늄 산화막, TiO2 층이라고 하는데 산화막으로 이제 코팅이 되는 거죠. 이게 자연 공기중에 노출되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치 스테인레스 스틸 스테인레스 스틸 금속 같이 이 녹이 슬지 않고 산화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서 이 자체가 이제 그 뭐랄까요? 산화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어, 이 산화막이 이제 그 골조직, 그러니까 인체 조직에 위해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골조직이 이 결국에는 산화막 근처까지 이제 재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힘을 받게 되면은 임플란트 주위에 있는 그 주위에 골조직이 아주 타이트하게, 그러니까는 인티메이트 컨택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이제 그 뼈가 재생이 되면서 뭐랄까요, 이 뼈가 임플란트를 서포팅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구조, 이 금속의 차이 때문에 거의 어, 대부분의 임플란트는 티타늄으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티타늄이 우리한테는 이제 중요한 그 성질을 갖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스테인레스 스틸,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녹이 안 쓰는 스테인레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크롬 니켈 합금이거든요. 그 크롬이 니켈 합금이 결국에는 크롬막이 이제 이런, 만약 이걸 이제 임플란트를 크롬 니켈 합금으로 만든다면은 크롬막이 이 금속 외면을 코팅하게 돼서 그게 녹이 안 쓰는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드릴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임플란트에서 이렇게 뼈를 파내는 드릴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스테인레스 스트레스죠. 우리가 이제 그 316? 예, 뭐라고, 서스라고 부르거든요. 서스 316 계열인데, 녹이 안 쓴다 해서 이제 그 드릴 쓰는데, 실제로 이제 그 녹이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크롬 산화막이 이제 밖에 이제 코팅이 돼서 표면에 녹이 슬지 않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레이저 마킹을 하거나 그 가공이 거칠면은 이 크롬 산화막이 뜯겨 나가요. 그리고 노출이 되죠. 그리고 다시 크롬 산화막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은 그 부위가 녹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임플란트용 서지컬 드릴 같은 거 보시면은 어, 이 레이저 마킹 부위를 이 기점으로 녹이 쓰는 것을 이제 흔히 볼 수 있죠. 사실은 거의 모든 임플란트 드릴이
녹이 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마 이 왜 티타늄 재질을 가지고 임플란트를 만든지 알 수 있겠죠. 이제 그렇지 않고 녹이 안 쓰는 재질을 이제 선택하자면은 결국에는 표면에 HA 코팅을 하는 경우도 있죠. 뭐 HA에 하이드로시 어파타이트에 녹이 쓴다는 말을 못 들어봤잖아요.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H 코팅된 임플란트도 뼈 조직이 이제 그 표면까지 어떤 임플란트 표면까지 아주 근접해서 재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붙은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붙지는 않고 결국에는 인티메이트 컨택을 하고 있고 이 표면 처리를 해서 이 표면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뭐 마이크론 단위로 이제 거칠기겠죠. 그래서 그 거칠기 때문에 어, 분리가 잘 안 되고 임플란트하고 마치 유착이 되는 것 같이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유착이 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티메이트 컨택을 하면은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죠. 테이블에 아니면 유리를 두 장을 가지고 그 사이에 물기가 있으면은 이게 이 떼어낼 수가 없잖아요. 이 두 장의 유리를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표면 장력 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 표면 장력의 원리가 작용해서 아마 임플란트가 뼈 조직 내에서 계속 유지되는 걸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논문상 보면은 임플란트 재질로 이 그 유력한 게 뭐냐면은 좋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녹이 안 쓰는 물질을 인너트 머틀이라고 그래요. 인너트. 그러니까 다른 게 이제 이 러스트가 끼질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인너트 머티리얼을 이제 많이 권장하는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알루미늄으로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다양한 금속을 가지고 임플란트를 만들었다가 어, 최근에는 티타늄으로 거의 통일된 상태고, 티타늄에 결국 HA 코팅을 한 그런 임플란트들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순수 티타늄으로 만든 게 거의 대부분이고, HA 코팅된 임플란트가 이제 그 서브로 팔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너트 머티리얼이 우리로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게 녹이 슬지 않아야지만이 이 녹이란 건 결국 그 골조직에 유해한 어떤 물질을 방출하니까 결국 이너트 머티리얼을 사용하는 걸로 거의 결론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실제 옛날에 보시면은 사파이어 임플란트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뭐라죠? 그 규소 쪽으로 이 규소 SiO2인가요? 뭐 그런 그 어떤 그런 재질도 있었고 그러니까 녹이 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재질을 뼈에 집어넣었을 때 결국에는 뼈의 재생이 임플란트 표면까지 되고 이 임플란트 표면에서 여기 TiO2죠. TiO2층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결국 그 뼈에 유해한 물질을 그 릴리즈 그러니까는 이렇게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구강 내에서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결국 이게 잘 부러지기 때문에 순수 티탄은 결국 이제 그 그레이드 5 ELI라죠. 그 육사금이라고 부릅니다. 그 알루미늄이 6%고 그다음에 버나듐이 이 버나듐 하여튼 베릴륨인지 버나듐인지 그게 4% 정도 되는 합금을 쓰고 있는데 그 알루미늄도 녹이 나거든요. 그리고 버나듐은 아마 그 발암물질로 이제 많이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육사합금을 가지고 임플란트를 만드는 회사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픽처가 부러지거나 이렇게 찢어지면은 아마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미국 제품들은 육사합금이 아직도 좀 남아 있고 유럽 제품들은 거의 다 순수 티타늄으로 제조하는 걸로 그러니까 임플란트 픽처를 제공한 걸로 제조하는 걸로 거의 정리가 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부 구조물은 이제 결국은 이제 임플란트 어버트먼트죠. 어버트먼트는 어, 순스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육사합금으로 거의 이제 규정이 돼 이제 통일이 된 것 같아요. 뭐 H에 코팅을 하지도 않고 거의 모든 임플란트 회사가 육사합금을 가지고 육사합금 그러니까 티타늄 그레이드 5를 가지고 상부 어버트먼트라든지 보철적 요소를 거의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웃기는 거죠, 사실은. 결국에는 이제 티타늄이 거의 대부분 이제 쓰이게 되고 상부는 유사금으로 이제 통일된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상부는 또 이 육사금을 쓰는데 ELI 쓰죠. 이게 이것도 영향이 주지 않나 이런 그러니까 바이오 컴패티빌리티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분들도 꽤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자꾸 임플란트 어버트먼트가 부러지고 스크루가 부러지니까 더 강도가 높은 재질을 쓰고 싶은 거죠.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근데 뭐 그런 달에서 안 풀리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 스크루가 많이 풀려서 많은 치과 원장님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이제 그거고요. 이제 결국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어 퓨처의 퓨처의 서페스하고 이게 골조직이 인티메이트 컨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이 교합력을 받고 어떤 힘을 받아서 그 교합력이 어버트먼트를 통해서 퓨처로 전달되죠. 퓨처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인접해 있는 퓨처를 싸고 있는 골조직에 이 교합 하중을 전달시키고 그 골조직에서 이제 흡수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탄력이 페널탈 리가멘트에서 이렇게 생기는 것은 뭐 25에서 100 마이크론 정도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페널탈 리가멘트가 없기 때문에 엑시알 디스플레이스먼트는 3에서 5 마이크론 정도 보이고 레터럴 쪽도 한 8 마이크론 정도를 아마 그 측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상에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이제 결국 교합력이 이제 그 과해져서 오버로드가 생기면은 결국 이제 그, 그 페널탈 리가멘트 쪽은 이게 와이딩이 돼서 아니면 당겨져서 어, 뭐랄까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스트레스 업소버 역할을 하는데 임플란트 쪽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크리스탈 본누스가 바로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녹기 시작하면 이제 쭉 내려가는 그리고 결국은 임플란트 빠지는 이제 어떤 과정을 겪게 되고 또 이게 이제 이 충격이 가해지면은 결국 나사가 풀리고 결국에는 어버트먼트나 퓨처가 부러지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는 이유가 따져보시면은 이게 이제 지지가 너무 단단한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스트레스 브레이킹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서 사실은 이제 나사 나사하고 어버트먼트하고 퓨처 연결 부위에 어떤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현상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IM이라는 임플란트가 있었어요. IME 같은 경우는 여기에 플라스틱층을 그러니까 쇼크 옵서버를 흡수할 수 있는 어떤 플라스틱 계열의 어떤 그 부품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이 교합력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어서 이제 이쇼 옵서버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때는 이제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니까 91년, 92년 그때 뭐 이건 뭐 어마어마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브랜드마크 임플란트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 실린더 타입도 있었고 HA 코팅도 있었고 그 HA 코팅에 실린더 타입의 EMI 그러니까는 그 EMI 컴포넌트라고 해서 이 사이에 이 어떤 단단한 플라스틱 종류를 컴포넌트를 집어넣어서 교합력을 흡수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게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그 전달이 된 거죠. 논리적으로는 정확히 맞죠. 예. 근데 그 회사 제품이
오래 못 갔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부품이 한 3개월, 6개월 만에 계속 이렇게 망가져요. 그러면은 환자를 3개월, 6개월마다 불러가지고 이제 그 부품을 교체를 해줘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탈 본노스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이 주위에 인플라메이션이 이 너나 안 너나 큰 차이가 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아마 이 제품은 그 역사 속으로 사라져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은 이제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은.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 있을 때 했으니까 그때 91년에 군대를 갔었는데, 그래서 이걸 배우러 독일을 가고 싶었는데, 어, 그때만 해도 군인들은 이 회에 못 나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식도죠. 도의를 그려 보면은 결국 이제 차이는 예, 이 리가멘트 차이죠. 리가멘트. 이 페런탈 리가멘트가 있냐 없냐 차이고 나머지 이제 이게 치주과 영역에서 상상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임플란트는 생각해 보시면은 골 조직이 결국에는 이제 직접 임플란트 닿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그 뼈의 두께에 따라 어떤 그 교합력에 저항하는 어떤 성질이 결정이 되는데 대부분 이게 크리스탈 본주 얇잖아요. 얇으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빨리 뼈가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오버로딩이 되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연치 같은 경우는 요 그 크리스탈 본 쪽 본이 페르탈 리가멘트를 통해서 블러드 서큘러를 또 받기도 하고 뭐 이게 양쪽에서 봤는데 임플란트 주위의 뼈는 페르탈 리가멘트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하중도 직접 노출이 되고 하중에 직접 노출이 되기도 하고 블러드 서플라이도 좀 한정적으로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임플란트를 유지하기에 어지간하면은 어, 임플란트를 유지하기에 좀 불리한 상황이 되고 크리스탈 보너스가 쉽게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고려해봐야 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이제 오클리아 스킴이라고 하죠. 스킴. 지금은 이런 말 잘 쓰지 않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게 굉장히 이런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요새는 프로토콜, 임플란트 오클루전 프로토콜, 오클루전 프로토콜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스킴이란 것은 요약하는 거죠. 요약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결국 어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제한 사항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센트릭 때, 센트릭 오클루전 때 가능한 많은 수의 교합점이 동시에 그 다음에 균일하게 닿게 동시에 균일하게 닿게 하라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올 스퀘어 컨셉이라는 것들 있죠. 이건 이제 그 나중에 중심의 교합 임플란트 교합할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언더 오클루전을 해야 하는데 버클라이즈 혹은 링가헬라이즈드 오클루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링갈라이즈드 오클루전은 많이 알고 있는데 버칼라이즈드 오클루전은 조금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쪽에 중심이 교합 쪽에서 아마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합면을 줄여라. 네로 테이블이죠. 교합면을. 그리고 조금 더 엑시알로 그러니까는 이제 중심 쪽으로 교합력이 갈 수 있게 하고, 넌 엑시얼 포스는, 줄여라.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익센트릭 투스 컨택은 시퀀셜 가이던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편심이 교합에서 좀 더 말씀드리고, 결국엔 이제 커스팔 인클리네이션, 그러니까는 교도 각도를 좀 줄이자는 거죠.
그래야 이제 측방압이 이제 줄어들고 결국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이렇게 밴딩 시키는 거잖아요. 측방압이. 그래서 이 밴딩 포스가 감소하고 그리고 좀 더 엑시알로 그러니까 중심적으로 이제 그 엑시알로 교합 하중이 전달되는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정석적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 가드, 파라펑션, 있을 때 나이트 가드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주 그러니까 브럭시마 환자가 오거나 하면은, 스프린트, 그러니까 오프잘 스프린트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뭐 환자 입장에서 브럭시즘이 생겼다 이러면은, 자인치도 파괴되지만은, 임플란트도 오래 가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글 유닛은 이제 간단하죠. 사실은 인접치보다 약간 낮게 교합을 한다. 교합을 형성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정상적인 치아 외형을 복원해야지 심지어 구출 수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프로시멀 컨택을 조금 더 서페이스 쪽으로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죠. 왜냐면은 푸드 패킹 문제도 있고 이게 싱글이기 때문에 이게 회전력을 먹잖아요. 브릿지를 두 개나 세 개를 엮어 놓으면은 회전력이 안 먹어서 좋긴 한데 싱글 유닛을 하면은 그 교환면 테이블에 이제 어떤 레터럴 포스들이 생기면은 결국 이제 이 그 어버트먼트가 회전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사가 바로 풀리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했던 건 뭐냐면 예전에 이제 스크류 타입 임플란트를 많이 했을 때죠. 그랬을 때 제이대고치 임플란트, 특히 하악 제이대고치 임플란트를 했을 때 스크류 루징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어떤 분은 계속 한 10년 정도를 저를 찾아오셨다가 나중에 실망하시고 이제 떠나신 분도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3i 임플란트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자면은 어, 전방에는 이 제1 대고치 하고 제가 한 제2 대고치 임플란트 보철을 사이에 프로시멀 컨택을 서피스로 하면은 좀 덜 풀리겠죠.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제 그 오버로드가 걸리면은 풀린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조금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저는. 그래서 어, 이제 그런 일이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자꾸 생각해 보면은 그때도 나사 유지형 그 임플란트를 많이 쓰니까요. 가능하면 이제 서페이스 컨택을 선호했던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책에서는 이제 그 교과서에서는 이제 포인트 컨택을 하라고 권하는데 사실 나이가 먹으면은 포인트 컨택은 거의 없어지고 서페이스 컨택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서페이스 컨택을 잘 복원을 하면은 푸드 패킹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 스크류 루징도 조금 그 뭐랄까요 예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사 고정형은 어쩔 수 없는 게 꽤 많아서 좀 그렇습니다. 이제 멀티플 유닛은 이제 유닛의 그 임플란트 보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안테리어, 포스테로 나누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죠. 왜냐면은 닿지 않게끔 해라 이렇게 하는데 따져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구치부는 다 닿고 전치부는 30 마이크론 정도의 어떤 그 공간을 둬라. 그러니까 이개를 시키자는 거죠. 30 마이크론 정도. 이제 그 논리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제 고민해 보시면은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제 구치부 자이언츠가 싱킹 되잖아요. 교합력이 가해지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5 마이크로, 100 마이크로 정도가 이제 싱킹이 되죠. 그러면 이제 또 좀 생각해 보시면은 위아래가 이제 위에도 잔치고 아래도 잔치면은 플러스하면 50 마이크론에서 200 마이크론 정도가 움직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치부가 싱킹된 다음에 전치부가 닿았잖아요. 닿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전치부가 이게 계속 치면 풀려야 되죠.
그래서 구치부에 어 구치부에 구치부에 교합 하중이 가해졌을 때 수직적으로 싱킹되는 양을 보상해서 전치부를 띄우자는 게 이제 이 근본적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30마이크론이라 해놓은 것은 아주 건강한 사람, 구치부 싱킹이 별로 없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로 페널탈 리가멘트가 이제 와이드닝 됐거나 아니면 이제 페널탈 디지즈가 어느 정도 그 진행된 환자인 경우에서는 사실 뭐 0.1mm가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0.1mm를 띄워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전방으로 다 치아들이 풀려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구치부의 치아의 싱킹량을 보상해서 전치부를 띄우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러면은 이제 자연치도 마찬가지고 이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 그 양을 띄워줘야 돼요. 네, 띄워줘야 하는데 또 여기서 좀 복잡한 게 있어요. 왜냐면은 그 다음에 레테랄 이스커전 할 때는 이걸 띄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레테랄 이스커전 할 때 그러면 이 자연치하고 임플란트하고 이제 같이 공존했을 때 결국 이 자연치는 또 그 수평압에 의해서 또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임플란트는 움직이지 않으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이 임플란트만 또 이 그 레터럴 리스커전에 어 노출되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임플란트의 오버로드 가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커전 할 때도 자인치는 그 교합력을 받아서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균일하게 맞춰주는 거. 그러니까 이분 컨택. 그러니까는 동시에 균일하게 맞춰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 프로토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 전치부 임플란트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하고 이제 어떤 좋은 결과가 좋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호리존탈하고 버티칼 오버랩이라고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프로티브 가이던스에서 레터럴 포스를 줄여라 하는데 이제 호리존탈하고 버티칼 오버랩은 이제 어떤 표현이냐, 오버바이크 오버제십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오버바이시 깊은 전치부를 갖고 있는 환자 임플란트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해서 오버랩을 좀 줄여주면은 좋은데, 전치가 여러 개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우측 중절치를 임플란트를 하고 좌측 중절치는 자인치로 생각해 보십시오. 또 웃긴 게 이게 오버바이트과 오버젯을 이제 컨트롤한다 했잖아요. 오버바이트는 줄 거고 오버젯은 늘리면은 이 오버랩이 좀 줄어드니까. 근데 자인치가 있는데 임플란트를 했다 해서 그 하나만 그 형태를 달리한다면은 그건 심미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조금 말이 안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풀마우스나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할 때는 여기 맞는 거고, 또 의도적으로 자연치를 깎아서 전체적으로 오버바이트과 오버젯을 조절한다면은 그것도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싱글 크라운 하나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건 논리가 안 맞는 얘기가 돼서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본 바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생각이고 그 어떤 그 임플란트 어버트먼트에 좋은 바이오메카니컬한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리스커전 가이던스를 잘 형성하라고 하는 건데 좀 애매하죠. 그럼 이제 포스테리어가 문제죠. 포스테리어가 문제인데, 예. 이제 구치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전체를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에서는 이 최대 교도 감압비가 중심에서는 어, 구치에만 생기고 전체는 뜨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중심에서는
중심이 최대 교도 감압에서는 구치의 교합이 전치를 보호하고 있고, 또 편심위로 턱이 움직이면은 안테리어 가이던스, 전치부에 가이던스가 생겨서 구치부를 띄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편심위에서는 전치부가 구치부를 보호하는 mutually protected occlusion. 그러니까는 이렇게 표현하죠. canine protected는 좀 아닌 것 같고 mutually 그러니까는 전방이 이 후방을 보호하고 후방이 전방을 보호. 그러니까 중심이 때는 후방 치아가 전방 치아를 보호하고 편심이 때는 전방 치아가 후방 치아를 이제 보호하는 그런 스타일의 교합을 이제 형성하라는 거고 이제 어쨌든 견치가 있으면은 견치 유도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만약에 견치가 없거나 그 다음에 보철적으로 이제 수복한 경우는 이 견치에 이제 그 교합력이 많이 가해지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전에 그 한국 치과사협회에서 아마 조사한 바가 있었는데 견치를 포함한 보철을 했을 때 어, 5년 정도, 4년에서 5년 정도면은 세면이 높거나 뭐 그러니까 멀티플로 했을 때 예, 좀 문제가 생겼던 걸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제 발표된 자료를 봤었어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이야기가 한 20년 전 이야기니까 그때만 해도 생각해 보시면은 견치유도가 아니면은 교합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넷솔로지가 아니면은 당신은 돌팔이다 이런 어떤 어, 그 어떤 뉘앙스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넷솔로지 지금 다 망해가지고 넷솔로지를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신 분은 없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어마어마했죠. 뭐 교합을 배우려면 넷솔로지를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상황뿐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이 견치유도를 했기 때문에 뭐 견치 풀매체를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은 이제 한 발짝 물러나서 이제 견치를 수복하거나 견치가 없으면은 그룹 펑션으로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그 워킹 가이던스에 조금 오버텀 서포트를 이제 좀 좋게 해라, 뭐 적절히 해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게 적절한 건지 옵티멈이란 게 확실치 않아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언더 풀리전이 이제 프로토콜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언더를 시키고 싶은데 이게 최소한의 언더바이트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임플란트 쪽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게 마술을 하는데 내가 어 상대방이 알면은 어떻게 돼요? 그 마술이 아니고 코미디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술이란 것은 결국에는 상대방이 모르게 근데 신기하게 뭐가 바뀐 거 이렇게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로 언더쿠리전을 했는데 언더바이트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환자가 인지를 하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코미디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언더바이트를 하는데 어느 정도 할까 생각해 보시면은 심스탁이 빠질라 말라 할 때 심스탁 이게 이제 8마이크론짜리도 있고 뭐 30마이크론까지 있는데 이 라이트 컨택으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맥시멈 인터커스페이션에서 이게 빠질라 말라 하고 쑥 빼면은 이렇게 긁히면서 스크래치가 되면서 이제 빠진 정도 그 정도를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 군데만 닿아도 안 빠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구치부 교합이 뭐 넷솔로지에서는 제1 대고치 하악 제1 대고치에서 뭐 12개에서 13군데가 닿아야 되고 막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한 군데만 안 닿아도 아니, 한 군데만 닿아도 아마 그 심사에 빠지지 않을 상황이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모르겠어요. 한때 막 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모든 원장님이 심스탁을 다 체크하고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까지도 우리 병원도 직원들이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직원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로서 계속 듣나 봐요. 그래서 뭐 심스탁을 계속 사고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야, 그럴 필요 없이 교합질 찍으면은 정확히 교합의 어떤 정도가 나오잖아요. 하이스팟은 어떻게 얘기하죠? 불사이라 해서 가운데는 이렇게 뚫리고 주위는 빨갛게, 예, 그렇게 가운데는 이제 결국 뚫려서 교합점이 안 찍히고 그 하이스팟 주위로 이제 빨간색이나 파란색 어쨌든 이제 그 교합제 찍히는 것을 우리가 불수아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 하는 얘기고 외국 사람들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 치과 학문이 외국에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 중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교합지를 딱 찍으면은 교합점도 개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교합점 찍히는 강도를 보고 이제 전체를 다 찍어서 결국에는 그 상호 비교를 해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임플란트 교합적이 높은지 낮은지 아니면 자연치 교합은 어떻게 됐는지 자연치 교합이 포인트 컨택인지 서피스 컨택인지 아니면 내가 했던 임플란트 교합이 포인트인지 서피스 컨택인지 그걸 자꾸 구분해서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모르겠어요. 그 어떤 정량적인 정성적인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영원히 모르는 거죠. 그냥 높다 낮다. 그러니까 1차원적인 사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높다 낮다 이런 얘기만 가지고 임플란트 교합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죠. 제 생각은.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교합지를 찍어서 정량적으로도 분석하고 정성적으로 어떻게 찍겠는지 성질도 분석을 해서 이건 이제 상호 비교를 해서 내가 어떤 진료를 했고 이게 환자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또 이런 교합의 반응이 어떤 건지를 계속 이제 데이터를 추적해 가면은 아마 본인이 어떤 깨달을 수도 있고 환자한테 계속 환자가 이제 어떤 사인을 주거나 이제 어떤 리스폰스가 있잖아요. 그럼 이 얘기를 하면 이게 좀 셌나 보다 약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환자도 다양합니다. 사실은 높아도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조금만 높아도 못 견딘 사람이 있고 조금만 낮아도 금방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낮았는데도 괜찮다고 자기 너무 편하다고 쓰시는 분도 있고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답이 하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내가 교합지를 찍어서 정량적, 정석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환자의 어떤 리스폰스하고 같이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지. 뭐 뭐가 무조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 실제로는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가볍게 탁탁탁 물었을 때하고 꽉 물었을 때하고도 또 다르잖아요. 근데 가능한 자연치하고 비슷하게 해주면은 환자분들이 편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합지를 내가 한 임플란트 보철만 찍을 게 아니라 잔존치, 대합치, 그 다음에 반대쪽에 어떤 그 교합점까지 전체를 다 보면서 이게 정량적, 정성적 비교 분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단순히 심스탁이 빠지고 안 빠지고, 물론 이런 방식이 이해하기 쉽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이지선 하잖아요. 두 개밖에 없죠. 답이 하나고 우리가 이제 가능성이 두 개밖에 없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단순 에스노 퀘스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일 알아듣기가 쉬우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그걸 가지고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심스탁이 빠졌냐 안 빠졌냐를 가지고 이제 모든 걸 평가해 버리니까는 저로서는 좀 답답한 상황이고 어쨌든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이던스까지 뭐 체크를 한다고 뭐 오른쪽 왼쪽 이 가이드를 했을 때 한쪽은 빠지고 한쪽은 안 빠지고 그것도 많이 했었어요. 워킹 쪽은 안 빠지고 밸런싱 빠지고 그런데 우리 환자들 보시면 임플란트 환자들이 정상 교합자가 별로 없잖아요. 밸런스 프리매치도 많고 하는데 밸런스 프리매치 있는 쪽에 체가 빠져서 임플란트를 했어요.
워킹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은 또 어떤 방식을 해도 밸런싱 프레미치가 생기거든요. 밸런싱 가이드인지 이 프레미치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띄우겠다고 갈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센트릭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교합점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깎으면은 언더가 돼버리고 또 다시 언더가 되면 다시 달려서 또 하고 또 깎으면 언더가 되고 계속 이제 시소 타듯이 이랬다 저랬다 막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이제 환자도 지치고 저도 지치고 상황이 해소가 안 되고 뭐 이런 어, 경험을 조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 좀 단순히 심스타에 빠지냐 안 빠지냐 가지고 이걸 평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합지를 찍고 전체적으로 교합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측방도 마찬가지죠. 가이드 다 하잖아요. 보고 이 교합지를 찍어서 예,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인치하고 임플란트 교합을 평가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가 이제 찾아오죠. 이분이 제주도 어디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주지가 이제 제 치과 근처신 같은데, 그래서 일은 제주도 사시고 가족들은 이제 제 치과 근처에서 이제 아마 거주하고 주말에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불편해 죽겠대요. 이가 시리고 막 지금 전부 다 에이프렉션이라죠. 이게 다 떨어져 나가고 뭐 전치도 마찬가지죠. 간당간당하죠. 여기도 다 떨어져 나갔죠. 근데 임플란트는 했단 말이죠. 임플란트 보시면 언더 오클루전 만들었죠. 근데 여기는 또 많이 닿아요. 예, 그렇죠? 상악에 어, 우측에 젤드 고치죠. 그리고 교합 조정을 했어요. 근데 아마 보철적인 능력이 조금 떨어지신 원장님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합 조정을 했는데 이거 팠어요. 그냥 움푹 판 거죠. 예. 그냥 움푹 판 거예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이게 움푹 해가지고 뭐 이게 뭐 그러니까 이제 언더를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소우치는 오버오클루전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전부 다 이렇게 막 그 에이프렉션 생기고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결국에는 이제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 이 구치를 언더오클루전 하니까 소구치는 엄청나게 어, 이, 이, 교합 하중을 받고 있는 상태고 오른쪽은 비교적 나아요. 그 임플란트죠 이것도. 이분 오클루전을 맞췄어요. 그러니까는 환자가 이쪽이 이제 엄청 자연치가 시리고 열자극에 이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환자한테는 이제 이쪽을 한번 다시 맞춰보면 어쩌냐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마 이건 빼서 임플란트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서 이제 요게 이제 그 아마 SS2라는 그 임플란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사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그닥 그 다른 임플란트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똑같죠. 이제 티슈 레벨이니까 조금 커넥션 문제에서 이제 좀 벗어나 있는 상태고 이제 모빌리티가 증가하고 아프고 막 하니까 오버 쿠션 되는 거잖아요. 결국 임플란트 또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교합은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이분 오클전으로 할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자연치하고 임플란트가 이제 어떤 교합력을 공유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이쪽도 오래 못 가서 빠질 상황이 이제 처하겠죠. 여기도 보시면 다 부러지다시피 이렇게 됐고 그리고 전치가 또 세잖아요. 그 교합점 찍히죠. 전치도 여기도 찍히고 여기도 찍히고 빨간색이 이제 중심이 교합점이고 파란색이 그 편심이 교합점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다 찍혀요. 이게. 왜냐면은 구치가 버티컬 디멘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웨어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홀딩 커스, 그러니까 링괄 쪽이 다 낮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턱이 뒤로 물러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 바이트 전체는 깊어지고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이 좀씩 보이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버티컬 딥이 낮아지니까 전치부가 닿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는 또 전치부가 플레어 되고 그리고 이제 오버로드가 되니까 계속 전치도 이제 아마 지금 망가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이런 환자들이 오죠. 오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죠? 결국에는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이제 풀마우스 28개 다 임플란트 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여기 두 개 임플란트 할 거 아니에요? 여기도 두 개 하겠죠. 세 개를 빼서 하나 건너뛸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씩 치 하나씩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건 이제 무서워하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깨달은 것도 있고 또 의심이 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또 의문점이 또 생긴 거예요 제 입장에서 이런 과정 중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견치 임플란트라면은 견치유도를 해야 돼요. 아까는 그룹 펑션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임플란트가 단단하면은 큰 걸 집어넣거나 커넥션이 아주 견고하면은 뭐 견치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왜냐면 반대쪽이 견치도 오면은 오른쪽이 그 반대쪽도 이쪽 그러니까 양쪽이 이제 견치도예요. 근데 한쪽 견치도 임플란트 견치도를 담당하고 있는 견치가 빠졌어요. 임플란트를 심었죠. 그러면은 견치 유도를 해야지 대칭이 맞아요. 견치 유도를 하지 않으면은 대칭이 안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면은 임플란트에 오버로드 가해지는 상황이 이제 생긴 거죠. 근데 골 조직이 좋다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골 조직이 건강하다면은 어쨌든 간에 가능한 큰 사이즈 임플란트를 심어서 커넥션이 강력한 걸 써서 견치 유도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측방압을 견딜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견치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작은 임플란트 썼다거나 커넥션의 어떤 견고성이 떨어지면 그러니까는 그 메카니컬 스트레스라든지 뭐 이렇게 피팅이라든지 그러니까는 정밀도가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결국에는 견치도를 하면은 바로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브루트 펑션을 한다든지 결국 인접치하고 비슷하게 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견치에 견치만 닿지 않게끔 해주는 거죠. 오버로드를 주려고. 근데 그게 이제 옳은 방식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견치유도를 담당했던 치아가 빠지면은 견치유도를 하려고 하고 그 임플란트도 뭐 13mm 그 다음에 견치했다가도 6.2도 심은 경우도 있고요. 어, 하여튼 뭐 가능한 뼈가 있으면은 이 굵고 긴 걸 심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락킹 테이퍼나 아니면 특수 커넥션을 그러니까 강력한 구조를 갖는 어떤 임플란트 커넥션을 갖는 그런 어떤 그 임플란트 종류를 선택해서 보철 쪽 수복을 해주면은 견치 유도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일반적인 임플란트를 쓰게 되면은 아마 그룹 펑션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아까 전치 임플란트 얘기를 했잖아요. 옆에 치아들이 전부 다 움직이는데 전치유도를 닿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임플란트만 닿고 나머지는 다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전치유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꽤 많았어요. 인접치가 움직이면은 인접치 가이드를 시켜서 인접치가 움직인 후에 임플란트가 닿게 이렇게도 했었고 폐료 상태가 그러니까는 치주 상태가 좋지 않은 어떤 인접치들을 전치를 그냥 크라운으로 그러니까 브릿지 그러니까 크라운을 다 묶어서 이
모빌리티를 줄이거나 안정시킨 다음에 안정시키고 임플란트를 했던 경우도 있고, 또 AU가 불량할 것 같으면은 어 조금 추가 발치를 이제 권장을 해요. 환자한테 이제 옆에 치아가 너무 흔들려서 아마 이게 이 임플란트 마에서 달 거라고 말씀드리고, 뭐 동의하면은 한 두세 개를 더 묶어서 임플란트가 전 치유도를 감당하게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중심위 때는 생각해 보시면은 어 임플란트 중심위 때는 그 구치의 이 중심위 치아 접촉이 전치를 보호하고, 편심위 때는 전치의 치아의 치아 유도가 구치를 띄우잖아. 이기를 시켜서 상호 보호교합을 이제 형성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거죠. 자연치가 좋으면은 사실 임플란트를 약간 언더시킬 수 있어요. 조금 덜 닿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연치의 어떤 교합 상태가 좋으면은, 교합 지지의 상태가 좋으면은 자연치가 임플란트를 보호하고, 또 자연치가 다수면은 자연치보다 임플란트를 조금 덜 닿게 해주는, 그러니까 자연치가 임플란트를 보호하는 그런 이 교합을 설정을 해주고, 반대로 임플란트가 많아지거나 임플란트의 서포트가 좋으면은 임플란트 위주로 이 교합이 형성되고 자연치가 약간 회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합력을 받으면 페론탈 리가멘트가 이제 쏙 옵션 역할을 하면서 이게 그 변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임플란트가 자연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호 보호교합, 뮤추얼리 프로텍티드 오클루전을 형성하는 쪽으로 프로토콜이 잡혔어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뭐 자연치 상태가 안 좋으면은 좀 설득을 해요. 몇 개를 더 해서 하는 거 어떠냐고.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렇죠. 뭐 2080 이야기도 많고, 왜냐면은 그 20개면은 80세까지 뭐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러신 분도 있고, 그리고 자연치를 보존해야지, 자연치 발치를 하면은 의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를 보셔야 하잖아요. 어, 움직이는 자연치를 계속 방치하잖아요. 그러면은 움직이지 않는 자연치로 이 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쪽도 오래 가지 못하고 그냥 같이 무너지는 공멸, 어떻게 보면 같이 무너지는 상황이, 이제 공멸의 상황이 이제 존재하는데, 임플란트를 해서 교합 지지를 이제 보충을 해주면은 자연치가 이제 임플란트에 의존할 수 있잖아요. 상호 보호 교합 형식으로. 그러면은 그 자연치도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보시고 좋게 생각하셔야지, 무조건 자연치를 이제 보존하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은 인접에는 그냥 건강한 자연치도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금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그 프로토콜 때문에 구치 임플란트를 했을 때는 약간 닿게, 그러나 모든 구치를 임플란트 수부한 경우는 어떻게 하겠나 이거죠. 약간 닿게 안 되잖아요. 임플란트만 하니까. 또 풀마우스 리해비테이션 같은 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모든 치아가 상실돼요. 임플란트 장악 재건수술 시행할 때 교합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합치가 의친 경우도 플리밸런스도 오클전을 해야 하잖아요. 왜냐면은 트리를 생각해 보시면 어딜 씹어도 트리가 흔들리지 않게끔 하는 게 기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플리밸런스도 오클전을 이제 권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은 예전에 그 이보클라 쪽에서 나온 프로토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견추도 하도 기승을 부릴 때라 아마 그 망하는 단계에서 뭐 어떤 기승, 그게 한 20년이 넘은 얘기니까요. 25년 전 얘기니까 25년 전 됐네요. 그게 사실은 그 친구 그 아마 이보클라 그 교육센터장에 아마 병원 왔었어요 한번.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태리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태리 분이고 아마 그 어머니가 독일 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그때 막 보여주는 거 보니까는 단체도 견추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유지가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교합 이론을 자꾸 넣다 보니 사실 이 견추도밖에 살아남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댔는데, 사실 이브클라 덴처를 처음에 이제 고드 가치가 만든 사람들은 사실은 스위스 쪽의 어떤 대학에서
보충과에서 많이 서포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설계한 것들은 견치도가 아니었어요. 피지올로지 오클루전에서 환자에 맞춰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의치는 이제 플리 밸런스드 오클루전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런 피지올로지 오클루전 개념이 이제 거의 퇴색이 되고 없어지고 견치도만 남게 되니까는 단체도 견치도를 하려고 달라드는 걸 보고 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다 없어졌더라고 그것도요. 다시 원상복귀 된 것 같아요. 지금도 단체를 견치도 하겠다는 사람은 좀 거의 없는 것 같고 만약 그렇게 고집한다면 좀 미쳤나 죄송합니다. 좀 과한 표현인데 환자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환자가 계속 찾아오는데 트리가 떨어진다고 찾아오면은 그리고 자기가 그 견치도가 맞다고 계속 주장하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저 원장님이 좀 학문적인 어떤 높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 고통을 내 불편함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오버대처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어려운 얘기죠. 사실은 저는 예전 ITI 시포지움을 간 적이 있어요. 경제학자를 불러서 임플란트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그리컬처. 그러니까는 농업국가에서 이제 어떤 공업국가로 넘어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임플란트 개발이 한 10년 정도는 개발하고 10년 정도 임상을 해서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IT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카피하니까 그렇게 문제 빨리빨리 됐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외국에서 이제 카피하기 시작하면은 산업 자체가 오염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ITI 심포지움 하면서 이제 오버덴처 이제 결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임플란트 워낙 비싸고 한 사람도 많이 없어서 사실은 오버덴처 이제 임플란트 두 개를 심어서 하거나 네 개를 심어서 했거든요. 두 개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때 기억으로는 두 개짜리는 5년 팔로고 하면은 80, 성공률이 82%, 80% 가까이밖에 안 됐던 것 같고, 4개 했을 때 한 90%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5년 성공률이. 예. 근데 교합이 이제 사실은 전치도면은 보통 화학 전치에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오래 못 가죠. 예.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오버덴처를 했을 때도 견치도를 할 거냐 이거죠.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고 계세요, 거의 대부분이. 그걸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달보 어태치먼트나 뭐 이런 어태치먼트를 가지고 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 오링이 끼워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오링 그 고무 재질이잖아요. 그게 한 6개월 되면 다 막 찢어지고 달아서 결국에는 이제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럼 6개월마다 계속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주위에 뼈가 녹아내려간 걸 보면은 조금 마음 아프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임플란트 오버덴처를 했을 때 왜 견치유도를 하고 전치유도를 하지? 이런 생각을 갖죠. 예, 플리밸런스 오클루전은 하면 안 된가? 이제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된 거예요. 사실은 교합 공부를 하는 것은 그런 의문점에서 시작하지. 결국에는 이제 따져보시면은 뭐 알고 시작하진 않잖아요. 모든 게 공부란 게 모르니까 공부하는 거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건 이랬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주로 하는 말이 날리지하고 그러니까 노후하고 리얼라이즈 그다음에 이제 경험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것은 다른 문제예요. 책을 보면은 우리 지식을 습득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다 옳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논문은 거의 한 90%가 쓸모없이 돼버리고 한 5% 정도 살아남는 것 같아요. 책에 나온 것도 책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진료를 하고 계속 이제 하다 보면은 이런 거였구나.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요렇게 하면 더 잘 되겠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리얼라이즈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지식보다는. 그래서 임플란트 오버덴처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임플란트 두 개나 네 개밖에 안 싣고 있고 전체에 그다음에 이제 어태치먼트 연결하고 이제 오버덴처 하는데 교합은 어렵죠. 교합은 아주 어렵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어떨까? 또 아 이건 이런 수학적인 어떤 연구로 해소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이제 계속 반복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어, 방법을 찾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오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읽어야 하잖아요, 상황을. 그죠? 그러니까 왜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알아야 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결국에는 이제 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생겼죠. 그러면 이 임플란트에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 이게 표면의 문제인가? 아니면 뭐가 문제인가? 뭐 사이즈가 작나? 사이즈도 작진 않아요. 상황이. 보면은 교합 평면이 어, 이게 툭 튀어나왔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마 하는 시기가 달랐을 거라고 봐요. 대합치가 솟아오른 거, 그러니까 정출된 것을 방치하고 했다가 또 반대로 반대치를 하니까 캐스테이프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다른 데 자연치 대 임플란트잖아요. 임플란트 대 자연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쪽은 그 교합력이 가해지면 자연치가 피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은 서로 피할 수가 없죠. 왜냐면 얘들은 뭐 3마이크론에서 5마이크론 정도 움직이는 거고 얘들은 그 자이언츠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100마이크론 이상 움직일 것 같아요. 여기는. 예, 물론 전체는 묶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기는 3마이크론, 5마이크론 움직일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또 100마이크론 이상 움직이겠죠. 또 이건 특별히 움직이죠. 그러니까는 거의 200마이크론도 움직일 수, 측방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막 어떤 운동의 결과가 어쨌든 상쇄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얘들끼리는 양보가 없죠, 서로. 예. 서로 막 강대 강이죠. 강대 약, 약대 강인데 얘는 강대 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선가 탈이 생기죠. 얘가 약한 거죠. 얘는 우리가 봤을 땐 피해자고 얘가 가해자죠. 왜냐면 더 크죠. 그리고 하악골이 더 단단하니까 결국 상악골에서 이제 보너스가 생긴 거고 또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방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교합평면이 균일하지 않으면 측방에도 프리매치가 생기고 결국에는 중심이도 보시면은 이렇게 강대약, 약대강, 강대강 이렇게 되니까는 결국 페리 임플란트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뒤에도 조금 더 하셔가지고 어떤 교합력을 서로 나눠 가셨으면 좋겠는데 보시면 이제 요건 소고치, 여긴 제일 소고치, 그 다음에 대구치 하나, 그 뒤에는 빼먹었죠. 여기는 더 웃겨요. 여기는 견치. 얘는 우리가 제일 소고치는 이 4번이라고 제일 소고치는 5번이라 하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는 4.5, 얘는 이제 6번은 이제 제일 대고치라 하죠. 5.5. 그러니까는 여긴 뒤엔 닿지도 않고 얘만 계속 닿게 돼 있으니 결국에는 이제 뼈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네요. 조금 그럴 수밖에 없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세균이 어떤 뼈를 이제 파괴한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컬처도 하시고 뭐 원인균을 찾겠다고 이제 막 달라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세균이 여기만 생길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왜 안 생깁니까? 여기도 왜 인펙션이 안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인펙션이 왜 안 되는 거죠? 예. 생각해 보시면은 세균 논리로 가면은 입안인데 생각해 보세요. 뭐 경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오픈돼 있잖아. 입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는 세균으로 이게 뼈가 녹았다 하기에는
넌센스죠. 그런 지식은 쓸데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세균은 눈에 보이고 이게 또 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물리적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결과를 보는 거죠. 이렇게 부러졌거나 풀렸거나 뼈가 녹았거나 결과를 보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계속 세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지금까지도 하고 있으면은 조금 깨닫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세균 시오리가 아직도 이제 주종을 이루고 있으니까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뼈가 파괴되면은 세컨더리 인펙션 되잖아요. 그러면은 세균이 생기겠죠? 세균 생긴 걸 가지고 이렇게 컬처하거나 딱 보면 세균이 보이죠? 뭐 세균이 뼈를 이제 어떻게 보면 녹인 같이 느껴지니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생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잘 연구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케이스도 있죠. 보시면은 이제 어, 이게 임플란트죠. 네. 이게 임플란트인데 어, 괜찮 이게 오버바이트가 별로 없잖아요. 그다음에 스페이스도 이제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케이스들은 뭐 오래 갑니다. 임플란트들이. 뭐 교합력을 안 받으니까요. 실제로 이 환자가 지금 한 십몇 년 됐는데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를 메꾸게 되면은 이게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환자한테 설명을 하고 이쪽이 이제 떠 있으니 이쪽도 좀 띄우겠다니까 환자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당연한 문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간을 띄워서 이제 그 했죠. 네. 그 가이드를 시켜보면은 이 아슬아슬하게 닿나 여기가? 거의 아슬하게 닿죠. 오른쪽 워킹이죠. 네. 그리고 오른쪽 워킹 뜨죠. 죄송합니다. 여기 왼쪽으로 워킹 되네요. 왼쪽으로 워킹 되고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교합력이 거의 안 닿는 거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도 교합력이 안 닿으니까 이런 건 뭐 많이 뜨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임플란트가 빠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인접치나 뭐 이게 나머지 잔존치들이 빠진다고 볼까? 그 외에는 임플란트가 절대 빠질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죠. 교환면 이렇고요. 네. 그래서 뭐 단순한 임플란트가 된 거죠. 이 전치하고 구치를 임플란트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뛸 수가 없죠. 구치 같은 경우는 전치도 마찬가지죠. 안티를 가이드에서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언더바이트를 하겠다는 생각하면 안 되잖아. 물론 이제 최대 교도 감압위에서는 전치가 언더바이트가 되지만은 그 외에는 언더바이트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좀 연구를 해보시면 똑같은 얘기들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이분이 이제 나이가 좀 많으셔가지고 아래 풀마우스 임플란트 하겠다고 했는데 겁이 많아서 전치모아 신고 굳지는 못했어요. 또 이분은 이제 뭐 보시면은 어버트먼트 연결해서 그 다음에 캐스팅을 가지고 코너스 크라운 같이 이제 캡을 씌운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이게 이제 오링이나 그런 그 고무가 들어간 어태치먼트를 쓰면은 계속 에이스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금속으로 해서 아이바를 쓰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렇게 금속 코너스 크라운을 하거나 이렇게 지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만족스러웠던 것 같고 뭐 어쨌든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입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어버트먼트가 보이죠. 이것도 이제 약간 패스 맞춰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코너스를 이렇게 묶어서 그러니까 연결해서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걸 크라운을 그냥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 파잘 덴처를 한쪽으로 지금 방향이 좀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었냐면은, 보시면은 중심 밑에 보시면 이분 컷될 때죠. 편심 있는 파란색이거든요. 보시면 밸런싱 가이드도 있고 워킹도 있고 밸런싱도 있고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임플란트 오버덴처의 어떤 그 포커스가 아니고 결국은 플리 밸런스드 오클루전을 만들 수 있냐죠. 그 다음에 이런 이 최대 궤도 감압이, 그러니까는 트리의 최대 궤도 감압이가 상하악 트리를 홀딩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정이 돼야 한다고, 스타빌레이징 돼야지만 되지. 이게 이제 중심이 교합이 딱 3차원적으로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트리끼리 미끌립니다. 그러면 입안에서 조절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꽤 많이 봤어요. 예, 트리들이 이제 교합을 하면은 서로 미끌리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잇몸이 계속 아파서 와요. 그러니까 뭐 여기 아프다면 여기 깎고 저기 아프다면 저기 깎고 깎다 보면 다 이제 그 프렌지, 그러니까 보도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런 경우를 워낙 흔히 봐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상하 트리가 그립력이 없잖아요. 서로 이렇게 딱 누르면 3차원적으로 안정이 돼가지고 락킹이 돼야 돼요. 이게 움직이잖아요. 미끌리거나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입에 안 넣습니다. 넣어봤자 소용없고 계속 환자들하고 싸울 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건 안 하고 요새는. 그러면 입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센트릭이 딱 잡히죠. 뭐 명확하게 잡힙니다. 센트릭이. 그리고 보시면은 워킹이죠. 예, 그럼 밸런싱 잡히죠. 이렇게 밸런싱 잡히고 워킹이죠. 밸런싱 잡히죠. 그러니까 틀니가 움직이질 않아요. 예. 이 환자도 꽤 오래된 환자고 한 10년 됐는데 뭐 계속 잘 쓰세요. 체크업만 오시고 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아마 나이가 좀 많으시거든요. 한 80대 후반, 90대 되시는데 아마 이렇게 생존하는 동안에 특별하게 손댈 건 없을 거라 좀 저는 판단하고 있고, 한 2, 3년 안 오셨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되셨는, 지금 생존해 계신지 좀 그 궁금하네요. 그래서 하여튼 문제 없이 오래 쓸 수 있게끔 하시면은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견치를 넘긴 거죠. 예, 보시면은 견치를 넘어서 크로스오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전체가 버티컬 서포트를 하죠. 보시면은 워킹 사이드에 어떻게 보면 버칼과 링갈이 닿죠. 밸런싱이 걸려 있죠. 이거 그 아주 티피컬한 사진인데 이게 틀리가 이렇게 되면은 사실 임플란트 없이도 잘 씁니다. 보시면은 벽치 넘으면은 상하의 버칼 커스과 하악 링각 커스비 서포트를 하고 있고, 여기는 밸런싱이 또 닿고 있어요. 상하의 링각 커스과 하악의 이 버칼 커스비 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흔한 일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튼 틀리가 어디를 움직여도 안 빠집니다. 하다못해 이제 전방으로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죠. 전방으로 움직일 때도 전치부 닿잖아요. 구치부 다 닿죠. 예,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트리 어딜 씹어도 트리가 안정이 되는데 이게 오래 안 갈 리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이제 프로트루전도 턱을 완전히 내버리시면은 그 상하의 버티컬 커스과 하하의 버티컬 커스비 가이드를 해서 틀리의 버티컬 디멘전을 잡고 있는 겁니다. 예,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하다못해 이제 리트루전을 해도 마찬가지죠. 턱을 뒤로 당기면은 보시면은 상하의 링갈 커스, 하하의 버클 커스, 그러니까 홀딩 커스비라고 부르는데 이게 리트루시브 가이던스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예,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방에는 안테리어 가이던스, 후방에는 리트루시브 가이던스, 워킹 밸런싱, 이게 이제 3차원적으로 공간을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틀리가 안정이 되는 3차원적으로 안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임플란트 서포트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임플란트가 도움이 되는 거 뭐냐면은 리텐션의 문제가 아니고 호리존탈 스타빌리티하고 버티컬 지지, 그러니까 수직 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임플란트 서포트가. 그러면은 교합력이 더 증가하거든요. 교합 지지가 증가하니까요. 그래서 틀니를 훨씬 더 잘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임플란트가 주가 아니고 실제로는 틀니 교합을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못 만드시면은 어, 뭘 해도 안 좋을걸요. 제가 보기에는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교합을 하는 기용사가 거의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죠, 사실. 우리는 이게 배워야 되고 또 구현을 해야 하는데 너무 쉬운 것만 하려고 드니까 지금 사실 틀리 배우려는 기용사들도 많이 없어진 상태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용일을 많이 오랫동안 했었고 또 이게 이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기용사 분을 이렇게 이제 키우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이제 얻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T상 보면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뭐 그리고 이제 티피컬한 게 이거죠. 이 보시면은 뭐 TMJ가 뭐 디스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다 망가진 거잖아요. 예. 이걸 뭐 TMJ 기준으로 부철한다고 달라들어봤자 뭐 아무것도 안 되죠. 뭐 콘다일러 가이던스 재봤자 되지도 않고 뭐 아무 뭐 결론이 안 나오죠. 비대칭에 보시면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지금 와서는 어떻게 변했냐면은 콘다일 프라임 팩터로 보철한 게 아니고 치아 교합의 어떤 프라임 팩터로 그 전학 수복을 하면은 콘다일하고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치아 교합이, 그러니까 틀니 교합이 TMJ를 보호하죠. 그리고 여기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mutually protected occlusion이라는 말뜻 자체가 결국 교합이 TMJ를 보호하고 TMJ 운동을 반영해서 교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TMJ가 또 교합을 조절하는 그런 과정이 그런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전치 구치의 뮤추얼 프로텍트 오크전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균형과 밸런스, 그 다음에 그 서로 보호, 상호 보호 교합의 어떤 원칙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환자들 볼 때마다 느꼈던 거 뭐냐면은 TMJ가 이렇게 배양될 동안에 환자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이거 없어진 과정에 이제 그 관절이 다 마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모를 측정을 해서 새로운 교합을 만든다. 논리가 안 맞죠, 사실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터 슐츠인가요? 슐츠, 그러니까 NAT를 고안했던 그 독일 학자가 우리 병원에 와서 3박 4일로 세미나도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기계 장치로 이용해서 컴퓨터로 해서 컨다이를 측정한 다음에 그 측정치로 부처를 만든다는 것을 강의를 많이 하셨어요. 한때 이제 뭐 교합 납치판이라 해서 오쿠지알 컴파스라는 이론을 가지고 이제 그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친구는 아니고 그 선생님이라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이런 그 패설로지 데이터를 가지고 전학 부처를 한다 좀 논리가 안 맞죠. 이런 패설로지 데이터를 가지고 그 스프린트나 TMJ 치료를 한다 안 맞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걸 재는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진단에는 유용하지만은 치료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망가지느냐를 평가하는 거지. 요 데이터로 치료를 한다? 그건 이제 논리에 안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리들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은 교합이 이제 그 TMJ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까 같이 3차원적 근력을 갖고 이 교합 공간 유지가 된다든가 아니면 턱의 움직임이 치아 유도에서 안정화된다든지 그러면서 TMJ하고 서로
그러니까 밸런스를 이룬다든지 이런 개념들이 더 중요해졌지. 예전같이 막 TMJ가 프라임 팩터에서 막 그걸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수복을 하고 이런 쪽 개념은 많이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고 뭐 다른 환자인데 이분도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한 오로넥스죠. 오로넥스인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그 보니앤커드 프로세스라고 했어요. 플리보니앤커드 프로세시스. 그래서 이제 브레네마크에서 한 30년 전에 이런 걸 많이 이제 그 노뷸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브레네마크에. 그래서 그런 이제 신기술을 소개했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에세트콘이라는 소재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걸 멀티미디어 어버트먼트라고 부르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보철하는 것을 많이 전 따라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티타늄 캐스팅을 해서 티타늄으로 이렇게 멀티 어버트먼트에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오론 X에서 오론 10이죠. 요새는 오론 6도 있고 오론 8도 있고 아마 그 브랜드마크에서 오론 6를 처음에 이제 그 개발했다가 좀 불안하니까 이 뒤쪽이 부러져요. 뒤쪽이 자꾸 요 프로세스에 어떤 프레임이 부러져 가지고 가능하면 오론 8을 하라고 이제 권장하고 7번은 보충 안 하는 걸로 이제 대부분 또 가니까 뭐 오론 8이 됐죠. 그리고 이제 뒤에 못 심으면 오론 6가 되죠. 예, 오른 6로 이제 풀리 이 보니 앵커드 프로세스를 한 것은 지금 최근에 이제 오로넥스라고 이제 해서 광고 많이 하고 그걸로 해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이득도 많이 얻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막 생각하는데 예전부터 있던 거고 멀티미디어 어버트먼트가 이제 해외에 많이 팔린 이유가 그런 건데 한국에서는 잘 안 되죠. 왜냐면은 교합력이 세니까 잘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넥스 요새는 4개 심어서 한다는 매직 포 컨셉도 있어요. 미친 거죠.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대합치가 이제 단체험은 가능하지만 자연치에 6개, 8개 심어서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실패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통받으신 분이 한둘 있어요. 한둘이 아니라 많죠. 예전에 소승하신 분 한 분이 그렇게 그 위에 8개 신고 다 빠져가지고 거의 환자가 그때 아마 대학병원에서 해가지고 한 4, 5천만 원 줬나 봐요. 치료비를.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헐당 빠져버리니까 소송을 한 상당한 오랜 기간 했던 걸로 지금 기억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어쨌든 이제 뭐 그런 오르네스 개념이 그냥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예전부터 나왔고 그게 결국 브레네마에서 시작했던 거고 스페인 어떤 원장 그 치과 의사가 하나가 이걸 전 세계 이제 어떤 유행을 시켜가지고 갑자기 이제 이게 한국에 또 들어왔는데 우리가 보기엔 좀 웃기기도 하고 좀 그렇고 어쨌든 이제 대합치가 된 처음에는 이 교합은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플리보니 앵커드 스타일 같은 경우는 플리 밸런스드 오쿠전 아니면은 이거 유지가 안 됩니다. 이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의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개 심어서 했더만은 자기 건물에 같은 치과사 있었는데 저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말씀하셔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찾아와서 다른 데는 뭐 6개면 된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10개를 심었냐 과잉진료 아니냐 막 그렇게 막 힘들게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동업했던 원장님의 작은 아버지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분을. 근데 지금까지 잘 쓰고 계시대요. 한 15년 된 것 같아요. 15년 가까이 됐죠. 예, 아무 문제 없,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팔로우하고 이제 계속 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한 15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때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분이 좋아하시지만은 그 당시에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 6개 심고 한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도 있죠. 구치부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뭐 한두 개 뺄까요? 한 두 개 빼서 이렇게 브릿지 할까요? 여기도 하나 빼면은
하면 4개면 되는 매직 4 컨셉이 되겠죠. 전치는 또 어떡하게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이제 상악은 심으면 골치 아프죠. 왜냐면 뼈가 거의 없는 상태라서 아마 그раф트 하고 하면 되겠지만은 뭐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어요, 이분도. 그 오르네스는 말이 안 되고 TMJ는 건강하죠. 그래서 건강해서 괜찮고요. 뭐 요게 이제 보철물 제거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상악과 상악 풀덴차 화학 픽스 브릿지를 이제 만들어 와요. 입에 딱 넣으면 한 번에 맞죠. 예, 센트릭 걸리고 이센트릭 해서 이분도 한 14, 5년 되신 것 같은데 잘 아무 문제 없이 쓰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치과 한 자리에서 거의 30년 하고 30년 넘었죠 벌써. 그 동에서 그러니까는 문제되면 큰일 나죠. 리트루시프까지 잡혔죠. 예. 그래서 많이 좋았어요. 결국 이제 치아를 접촉시키냐 이게 시키냐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한테는 뭐 중요한 건데 동시에 접촉시킨다든지 동시에 어떤 그러니까 닿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안 시키고 이제 그러니까 좌측 우측 다 같이 접촉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전치구도 붙이게면은 이제 무출 프레트도 붙이는 한쪽은 이게 시키고 한쪽은 접촉시키는 이런 상황이 이 교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연구를 해보자는 게 이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심이 교합 초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 따져보면은 접촉시키냐 이게 시키냐 이게가 얼만큼 되게 하냐 얼만큼 접촉하게 하냐 이런 얘기들이죠 거의 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면은 좋은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